예, 소개받은 이순식입니다. 반민특위 기념사업체가 출범 마이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를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반민특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기념관장 한 사람이 반민특위가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나 이렇게 궁금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나중에 강연에서 얘기하겠지만 마이크 잘 안 들려요. 가까이. 이승만 정권이 반민특위에 대해서 여러 방해 공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민특위 관계자 암살 미수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민특위 설립을 주도한 국회의원들, 그다음 반민특위를 주도한 김장덕 선생이나 여러 간부들, 그리고 반민특위 활동을 지원한 국회의 여러 요인들을 암살하려는 미수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 외저 보이신 지청천 장군도 그 암살 리스트에 올라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반민특위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죠.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인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한 자료는 거의 1시간 분량입니다. 그래서 다 얘기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실 만한 내용을 건너뛰어가면서 핵심적인 얘기 중심으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서 오늘 특강을 해야 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오늘 참여회에 참석한 이광수 박사이신데 이광수 박사님이 공직에서 은퇴한 줄 아시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이면 이 자리에서 발언하기가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특강을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공직에서 은퇴한 줄 알았으면 이광수 박사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천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을 반민특위 친일청산 활동의 유상과 계속 이렇게 붙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이미 친일파 청산에 대한 민족적인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독립운동 진영에서 친일파를 어떻게 규정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띄겠습니다. 1908년 3월 미국에서 있었던 전명훈 장애나 이거를 비롯해서 이재명이고 그다음에 광복회 이거 여기까지 친일파를 차단하는 운동이 계속 있었고요. 1920년 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7가 사례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에 공식적으로 실린 내용입니다. 그 7가 사례는 뭐냐면은 7종류에 해당하는 사람을 죽여 마땅하다. 처단 대상이라는 겁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1번 적의수계를 제외한 2번부터 7번이 모두 친일파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죽여 마땅하다고 이미 일제강점기에 규정을 했습니다. 의열단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7가 사례라는 것을 정했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똑같이 있는데 그 가운데 4번, 5번, 6번, 7번이 모두 친일파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든 의열단이든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열단을 비롯한 모든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다 친일파를 처단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 사실이 중요합니다. 2015년에 영화 암살이 개봉됐습니다. 엄청난 흥행 성적을 거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서 암살을 봤는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대리만족을 느낀 것입니다. 해방이후에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친일 문제를 영화 속에서나마 처리하는 걸 보고 대리만족을 느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속에 유명한 장면이죠. 이동창 의원과 유공규리고를 패러디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야말로 허구입니다. 반민특위의 친일파 청산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는데 반민특위에서 풀려난 무죄로 풀려난 친일파 영적진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일제강점기에 처단 명령을 받은 두 독립운동가가 해방 이후에 처단하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허구입니다. 근데 이 허구의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느낀 겁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친일 청산을 하지 못했지만 영화 속에서라도 친일 청산을 하는 장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해방 직전 독립운동 진영의 친일파 인식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1935년 7월 중국 관내에서 통일전선 조직으로 출범한 조선민족혁명당의 당당 16항을 보면 국적이 일체재산과 국내에 있는 적 일본의 공차일 대전을 못수한다. 김과 김원봉이 1939년에 만나서 공개서간을 발표하는데 그 공개서간에 들어있는 10개의 정치강령 가운데 세 번째가 친일파의 재산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보면 부적자 일체 소유자분과 부동산을 몰수한다. 규정이 들어갔고요. 1943년에 조선민족혁명당이 다시 강령을 제정하는데 그 강령에 보면 역시 친일파의 재산을 몰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방 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고국내 동포서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독립운동을 방해하자 매국적을 비롯한 부의력력자는 건국계열에 동참시킬 수 없고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 그런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민족혁명당이 다시 1945년 10월에 강령을 만들었는데 그 강령 6항에 보면 공개재판으로 전쟁범죄자 매국적 및 기타 일체 민족 반역자를 철저히 징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조선민족혁명당의 사례를 들었지만 이건 이 당시 독립운동 진영에서 보편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이었다. 우리가 독립을 이루고 난 다음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 때 최소한도 친일파는 나라 만드는 과정에 참여시키지 않겠다. 그 다음에 친일의 정도가 중한 사람은 재판을 통해서 처단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있었다. 해방 이후 이 땅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 청산의 큰 뜻에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일 청산의 대의에 반대하는 세력은 딱 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한반도에 진전 미군정, 또 하나는 미군정의 후원을 받은 이승만 세력, 또 하나는 친일파들로 구성된 한민당 세력입니다. 이 세 세력 교회는 모두 친일 청산의 대의에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내에 이렇다 할 정치적 기반이 없던 이승만은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친일파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군정에서 이승만 정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친일파는 살아남습니다. 미군정도 그렇고 이승만 제국도 그렇고 정권의 파트너로 친일파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친일파들은 살아남아서 군, 경찰, 사법부 모든 분야에서 일제강점기 자신들이 누렸던 기득권을 계속 늘어납니다. 먼저 띄겠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치러졌고요. 그 결과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개원을 합니다. 그리고 48년 7월 17일 재헌헌법이 공포되는데 이 재헌헌법은 굉장히 특별한 헌법입니다. 여러 가지로 특별한데 그 중에 하나 헌법 조항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서기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오늘 창립대에서 반민특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왔는데 헌법기관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재헌헌법에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고 돼 있고 이 법에 의해서 출범한 기구가 반민특위이기 때문에 반민특위는 재헌헌법에 따른 헌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1948년 9월 7일 반민족 행위 처벌 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 반민법 제정을 둘러싸고 재헌국회 안에서는 반민족 행위자, 특히 광복리 출신의 범인을 축소하고 처벌을 완화하자는 온건파, 말을 붙여서 온건파라고 하는데 사실은 반민족 행위자 처벌 반대파입니다. 주로 이승만 계열 그리고 한민당 중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소시효를 늦춰서라도 처벌을 강화하자는 강경파, 대표적인 게 이른바 소장파 국회의원입니다. 대립이 치열했는데 이 대립 과정에서 놀랍게도 반민법이 제정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국회 의석수를 재헌국회 의석수를 보면은 이승만 계열과 한민당의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반민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국회 밖에서 반민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민족의 욕망이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마 이승만 세력도 한민당도 노골적으로 반민법이 안 된다는 얘기 못한 겁니다. 이승만 정권이 처음부터 견제한 자세는 천천히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좀 안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민족 행위자 처벌하자는 거죠. 내용상으로 하지 말자는 건 똑같은 얘기인데 공식적으로는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반대할 수 없었던 그런 분위기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반민특위는 굉장히 특별한 구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경대, 조사를 담당하는 특경대와 그 다음에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부와 그 다음에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반민특위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위원회였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특별한 위원회입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이런 특별한 위원회는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성, 이 특별함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계속 방해공작을 합니다. 요즘 상권 분립 되게 많이 나오죠. 이승만 정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권 분립의 원칙이 위배됩니다. 반민족 행자를 처벌하려면 행정부에서 해야지 왜 기소권과 재판권까지 갖는 반민특위에서 다 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 행정부로 넘겨라. 그리고 재판은 그냥 사법부에서 하면 된다. 이런 논리로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반민법의 주요 내용인데요. 핵심을 얘기하자면은 중대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타협, 그 다음에 이른바 중대하지 않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요즘 9.1 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벼운 정도의 9.1 협력을 한 사람들은 공소권 제한, 참정권 제한, 공민권 제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반민특위 활동 방해 사례법은 너무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민법 공포 다음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참 담화 발표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담화를 발표합니다. 물론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만 담화를 발표합니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는데 반민자 처단은 민의, 법보 등은 무엇보다 개과천선하도록 합니다. 처단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갱생의 기회를 줘야 된다. 무슨 얘기죠? 새로운 나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민중의 영광과는 동떨어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처벌 시기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리고 내외 정세를 고려해 처벌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반민특위 출범 직후인 1948년 10월 이른바 여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해서 선좌익 적결 후 친일파 처벌을 주장합니다. 지금 좌익이 문제이기 때문에 좌익을 때려잡는 게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다. 친일파 처단은 좌익 적결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하자. 라는 본인의 진로를 다시 국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1949년 2월 2일에는 지금 반란 문제와 파괴 문제가 처처에서 살인 방화하며 인명이 위태하며 지하 공작이 긴급한 이때 병관의 기술과 정력이 아니면 사태가 어려울 것이므로 이들이 반공투쟁을 통해 장공 석좌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통령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승만이 보기에는 친일파는 최고의 반공투자입니다. 이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친일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공이 중요한데 반공을 위해서는 이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주장을 또 대표합니다. (1948년 9월 23일) 일제강점기에 일본 관동군 축하로 밀정 활동을 하던 이종영이라는 자가 반공 구국 총궐비 정권 이양 대축하 국민주의, 이름도 되게 깁니다. 이런 이상한 대회를 개최합니다. 근데 이 대회에 대통령이 축사를 보냅니다. 근데 이종영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일파 청산을 주장하는 자들은 다 빨갱이다. 그래서 나는 일제강점기에 친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반공투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나 같은 반공투사를 때려잡으려고 하는 친일파 청산 목소리는 다 요즘 말로 하면 용공 세력이라는 거죠. 지금도 널리 퍼져 있는 친일 청산을 주장하면 곧 빨갱이라는 주장을 이종영이라는 자가 공개적으로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1949년 1월 25일 반민특위 간부 암살 모의 사건이 발각이 됩니다. 여기 앞장선 게 누구냐면 경찰 출신인 노덕슬 그리고 최란수입니다. 암살 대상을 보면은 위원장 김상덕, 부위원장 김상덕, 특별검찰관장 권승열, 특별재판부장 김병록, 노일환, 김장렬, 오택관 등 소장관 국회의원, 그 다음에 국회의장 신익희, 무인도 장관, 지청천 등 15명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암살의 행동대원이 겁을 먹고 자진 신고를 합니다. 오늘 누가 됐느냐? 박흥식이 됐습니다. 아까 반민특위에서 첫 번째로 제출한 게 박흥식이었죠. 박흥식이 친일경찰 출신들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제공합니다. 반민특위 관계자들을 암살하라고. 근데 막상 선발된 암살단 행동대원이 겁을 먹고 미리 고백을 하는 바람에 이 모의 사건으로 붙였습니다. 두 사람의 경력입니다. 암살 모의 사건을 주도한 노덕술과 천안술. 노덕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합한락 김태섭과 함께 일제강점기 친일 고문 경찰의 3대 거두입니다. 대표적인 친일 경찰이었고요. 천안술은 그 급은 아닙니다. 천안술은 안타깝게도 친일 인명 사선에도 오르지 않은 인물인데 오르지 않은 이유는 계급이 친일인명 사전에 등재될 정도가 아니고 천안선은 보등계로 활동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안선은 인명사전에 오르지 못했지만 어쨌거나 친일 경찰이면 틀림없습니다. 천안선의 경력에서 특이한 것은 해방 후에 미군정 경찰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공을 세운 게 뭐였냐면 조선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을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4.3 당시 제주도에 파견돼가지고 제주도민을 고문하고 학살한 것으로 또 악명을 뺐습니다. 여담이지만 해방 후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민중을 탄압하는 데 앞장선 경찰들의 전력을 보면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경찰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40년 4월 혁명에 도화선이 된 김주열, 마산 학생 김주열 사망 당시에 발포 책임자가 일제강점기에 이 사람은 경찰은 아니고 발포 책임자가 일제강점기 일본군 헌병 출신. (1949년 5월부터는 국회 끌어치 사건을 일으켜서 반민법 제정에 앞장선 수장과 국회의원들을 탄압합니다. 그리고 1949년 6월 3일 대규모 방공 집회를 서울에서 열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1949년 6월 6일 반민특위 본부를 습격해서 특경대를 강제로 무장 해제시킵니다. 그리고 이승만 본인이 나중에 특경대 예산은 내가 지시하는 것이라고 실토를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 6.6 사건을 가리켜서 그래서 경찰 쿠데타라는 말로 부릅니다. 군인만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경찰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6월 11일에는 특경대 해산당을 이승만이 직접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49년 6월 26일 아까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이 됩니다. 사실은 5월부터 이승만 정권과 친일 반민족 세력의 반격이 시작됐는데 특히 6월달에 반격이 집중되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2월달 일련의 사태를 6월 공세라고 부릅니다. 친일 반민족 세력의 6월 공세에 의해서 사실상 반민특위는 좌초가 됩니다. 1949년 7월 6일 반민법이 개정됐고요. 7월 7일에는 김상덕 위원장이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49년 반민특위가 해체되고 6.25 전쟁 와중에 반민법이 폐지가 되고 기왕의 반민법에 의해서 처벌됐던 소수의 인원의 처벌도 모두 무효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동영상에서 김정일 선생님께서 청산 제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단 한 명도 형사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왜? 형이나 무효가 됩니다.
유일하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게 아까 얘기한 3대 친일 고문 경찰의 한 명인 김태석입니다. 김태석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슬그머니 풀려납니다. 그리고 형이 무효가 됐으니까 김태석도 사실상 형을 안 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의 모든 식민지 경험한 나라, 점령제를 경험한 나라는 식민지 점령제에서 해방되고 나면은 반드시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 민족을 배반한 사람을 처벌을 하거든요. 처단을 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단 한 명도 형사처벌하지 못해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노무현 정부 때 뒤늦게 국가 차원의 친일 청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친일 청산이라고 하더라도 사법적인 청산이 아닙니다. 인적 청산이 아닙니다. 왜? 그때는 이미 친일파가 다 죽고 없어가지고요. 청산할 대상이 없었어요. 처벌할 대상이 없었어요. 자, 반민특위 친일 청산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느냐? 친일 청산이 실패한 이후 친일파가 대한민국에서 다시 기득권 세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논란이 있긴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친일 행위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친일파를 비호했습니다. 근데 2대 윤보선 대통령 역시 본인은 친일파가 아니지만 그 집안이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친일파 집안입니다. 잘 아는 친일파 윤치호가 윤보선의 집안 어른입니다. 국가기구인 친일반민석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모두 1,006명에 대해서 중대한 친일반민석 행위를 했다고 결정했는데 그 가운데 4명이 무려 이지관 출신. 상습적으로 따지면 250분의 1이죠. 어마어마한 친일 집안. 그런 친일 집안 출신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만주국군 장교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최규하가 안타깝게 친일인 병사들에 오르지 못했지만 최규하는 만주국의 고위 관료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대학, 만주국 국립대동학원 출신입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 있게 찾아보시면 만주국 대동학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 2년 동안 최규하의 행적이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최규하가 자기 이력 쓸 때 2년 동안을 감춥니다. 그리고 해방 후 갑자기 한국에 다시 나타나고 짐작컨대 최규하도 아마 만주국 대동학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만주국에 관료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기록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최규하는 참 감추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원주에 가면 최규하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40년대 최규하의 기록이 안 나와요. 지워져 있어요. 뭔가 감추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역대 대법원장 1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을 제외하고 2대부터 6대까지 모두 친일파입니다. 특히 5대, 6대 대법원장을 지낸 나이 드신 분들이 이름이 익숙할 겁니다. 민복기 대법원장, 박정희 정권을 지탱해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죠. 본인이 조선천국고 판사 출신이기에 앞서서 아버지가 조선 일제가 유명한 귀족, 자작 민병선, 거물급 친일. 대한민국 역대 육군 참모총장 1대부터 10대까지만 적어놨는데요. 1대부터 10대까지 모두 일본군 아니면 만주국군 장교 출신. 이렇게 비교하면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초대 내각, 이승만 정권 초대 내각은 그래도 좀 눈치를 보느라고 독립운동가들이 꽤 많이 참여했습니다. 대통령 이시영부터 시작해서 국무총리 이광석 쭉 거물급 친일파라고 불리는 사람은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2년 뒤인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 국무위원을 보면 대통령 이승만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
친일파라고 불러도 조금 더 손색이 없는 인물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하나만 소개하자면은 상공부 장관 고용서, 누구나 잘 아는 거물급 친일파 성병준의 외손자. 성병준의 외손자라도 대한민국에서 장관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근대 국가에서는 연좌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송병준의 후손이라고 해서 장관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적어도 해방된 지 불과 15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거물급 친일파의 손자가 대한민국의 장관을 지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의 모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60년 당시 국무위원을 보면 독립운동가라고 불릴 사람은 없습니다. 이 당시에도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생존해 계셨거든요. 독립운동가보다는 오히려 친일파를 이승만 정권이 선호했다는 얘기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은 겉으로는 반의를 표방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은 담화 발표에 참 좋아했는데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담화를 발표합니다. 친일파에게는 절대로 표를 주지 마십시오. 친일파 정당에게는 절대로 표를 주지 마십시오. 누구겠습니까? 한민당에는 표를 주지 마십시오. 민주당에는 표를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본인은 친일파를 자유당 공천입니다. 자기한테 무릎을 꿇으면 친일파가 아니고 자기와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친일파가 아닙니다. 2014년 6월에 이른바 문창극 사태라는 것이 벌어집니다. 기억하십니까? 문창극이라는 중앙일보 기자 출신을 박근혜 정권이 갑자기 국무총리로 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창극이 식민사관 논란에 휩쓸립니다. 그래서 결국 낙마했습니다. 기세등등하던 박근혜 정권도 문창극 국무총리 임명을 강행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눈치는 봤다는 얘기인데, 근데 재밌는 게 이인호라는 사람이 갑자기 문창국 구하게 나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문창국이 국무총리 안 되면 난 이민 갈 거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난 이민 갈 거다. 이인호는 제2의 문창국 또는 박근혜 역사 가해교사 이렇게 불렸는데 재밌는 것은 재밌다 그러면 안 되겠네요. 이인호는 친일파 이명세의 후손입니다. 선녀입니다. 아까 관행유명위원회에서 1,006명이 존재한 친일파하면서 행위자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 1,006명 중에 한 명이 이명세입니다. 거물급 친일파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른바 황도 유학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유학의 입장에서 천황을 찬양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전쟁을 찬양하는 그런 유림 인물인데 그 이명세의 손녀 이인호가 문창국 구하기에 나선 겁니다. 그때 이명세의 후손들을 쭉 적어봤는데 친일파 후손들은 잘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은 세방서구 사장을 지냈고 손녀 이인호는 나중에 KBS 이사장이 됐고 손자 이모는 LG그룹 부회장이었고 손녀 사이 고현욱은 전 국회 입법조사처 처장이었고 고현욱의 형은 전 대법관이고 증손녀 사이 권영현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서 LG 플러스 전무를 지냈고 권영현의 아버지는 전 헌법재판관이고 거물급 친일파의 후손들은 계속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고 있더라 라는 것을 보입니다. 친일파가 다시 살아남음으로써 대한민국이 어떻게 꼬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 두 장입니다. 같은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린 시기만 다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1944년에 그린 거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1972년에 그린 겁니다. 1972년 그림의 배경이 어딘지는 짐작하시겠죠. 월남입니다. 월남 전쟁에 파병된 대한민국 군의
명명한 모습을 그렸는데 그것과 똑같은 구도의 그림을 1944년에 똑같은 화가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구도죠.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1944년에는 누구를 찬양하는 그림이었겠습니까? 이른바 황군, 동남아시아를 침략한 일본군을 찬양하는 그림. 1944년에 일본군을 찬양하는 그림을 1972년에 이거 개작도 아니고 이거 뭐라 그래요? 베껴서 발표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용맹한 모습을 그렸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해방 이후 한국 화단의 대표적인 인물로 활동하는 김기창이라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가가 그야말로 일말의 양심도 없이 일제 군인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을 해방된 지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 국군을 찬양하는 그림으로 변질시키는 모습. 이게 꼬여버린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럼 그림만 그렸냐? 유명한 오연수 1941년에는 일본 군인들을 찬양하는 일본 군대에 입대한 조선 젊은이들을 찬양하는 시를 썼는데 그로부터 9년 뒤에는 6.25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을 찬양하는 시를 발표합니다. 10년 사이 바뀐 건 뭐죠? 일제강점기에서 우리가 독립돼서 대한민국을 세운 건데 일제강점기에 일제를 찬양하던 시와 똑같은 구도의 시를 대한민국에서 쓰는 겁니다. 이건 더 심합니다. 혈서지원이라는 대표적인 군국주의 가요가 있습니다. 혹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시춘이라는 유명한 트로트 작곡가가 작곡을 했고요. 백년설, 박향림, 남인술 나이 드신 분들은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우리 대표적인 트로트 가수들인데 1943년에 발표했습니다. 혈서지원이라는 것은 일본군의 혈서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명지 깨물어서 붉은 피를 흘려서 일장기 그려놓고 성수만세 부르고, 성수만세라는 건 천황만세라고 되거든요. 성수만세 부르고 한 글자 쓰는 사이, 두 글자 쓰는 사이 나라님의 병정되기 소원입니다. 나라님이라는 게 천황입니다. 천황 군인이 되기를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를 그린 그런 노래인데 이 노래가 해방 후에는 살짝 바뀝니다. 혈청지원가라는 제목으로 바뀌어서 6.25 전쟁 때 많이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서지원은 원래 박시춘 잡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방 후에 불린 혈청지원가는 갑자기 작가 미상으로 작자 미상이라고 된 이유는 있습니다. 조명암이 해방 후에 월북을 했기 때문에 조명암이라는 이름을 못 쓰고 작자 미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가사 보면은 무명지 깨물어서 붉은 피를 흘려서 태극기 그려놓고 천세만세 부르자 한 글자 쓰는 사이 두 글자 쓰는 사이 대한민국 국가의 똑같은 가사입니다. 근데 일제를 찬양하는 가사만 대한민국으로 살짝 바꿔가지고 이건 뭐 노가다도 아니고 살짝 바꿔가지고 적어도 곡을 만든 사람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알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어떤 노래를 만들었고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근데 조금의 단 한 올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렇게 새로운 노래로 발표를 하고 제가 결론은 과거사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지금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친일청산에 대한 반대 논리 하나하나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색깔놀이입니다. 지금도 친일청산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제가 그 친일청산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넌 평양 가서 살아. 너 그렇게 친일청산 도우면 평양 가서 살아. 친일청산 얘기하면 빨갱이랍니다. 돌아가신 두 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행동하는 양심 얘기하면서 행동하는 양심의 가장 낮은 단계의 수준의 행동을 뭐로 규정하신다면 하다 안 되면 담벼락 보고 욕이라도 해라. 행동하라는 겁니다.
욕이라도 해요. 제일 좋은 건 거리 나가서 집회하는 거지만 그게 안 되면 집 앞에 있는 담벼락 보고 욕이라도 해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깨어있는 시민이 조직된 힘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야기가 현재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역사 관련 얘기를 하면 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됩니다.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저들은 끊임없이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치지 말아야 된다. 저도 사실 지칠 때가 많아요. 똑같은 얘기를 1년, 2년, 3년, 10몇 년, 20몇 년째 하고 있으면 저도 지칠 수가 있는데 지치지 말아요. 그 다음에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얻은 제일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역사는 때로는 더 가도 때로는 잠깐 뒤로 가도 결국은 앞으로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뒤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결국은 앞으로 가게 된다. 시대의 흐름을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다음에 친일 매국설에게 맞서는 우리한테 작은 차이를 이겨낸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우리가 행사를 갖고 있으니까 시민사회 힘으로 정치권이 움직이도록 하자. 결국은 입법을 해야 된다. 지금 국회 여러 재정법률안 또는 개정법률안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12.3 내란 사태 여건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심사는 거의 다 지금 스톱 상태입니다. 워낙 시국이 엉뚱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이런 역사 관련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계속 국회에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2시간 꽉 차여서 행사했고요. 그 PPT 꺼주시고 스크린 올려주시고요. 네, 스크린 올려주세요. 네, 무대 조명.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2시간 꽉 채워서 했고 마지막은 우리 다 같이 기념 촬영 시간인데 그 현수막에 있는 왼쪽 사진들 설명을 드리면 저거는 이제 반민특위 조사부 전국 차원의 조사부 분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입니다. 회의하고 이제 마치 기념 촬영인데 마침 그때 왼쪽에 동그란 큰 분 이원영 총무과장님이 참여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보통 졸업사진 보면은 졸업사진 찍을 때 참 별상관 학생 하는 것처럼 그 나중에 동그랗게 했는데 반민특위 김상덕 위원장이 아닙니다. 당시에 조사관 겸 총무과장이신 반민특위 습격과장 현장에 계신 분이에요. 이원영 선생님 사진이고 저 장소는 나중에 반민특위가 습격자는 명동이지만은 저 초창기에는 중앙청 건물에 사무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청에서 회의 끝나고 마치 기념 촬영하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2시간 꽉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절반밖에 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 절반은 남아있습니다. 자, 지치지 않고 끝까지 채우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념 촬영을 해야 될 텐데 오늘 이 자리에는 손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주인들이십니다. 다 발기인들이시고 저희가 이제 한 일주일 후쯤에 발기 명단을 정리해서 회원갈 명단으로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반민특위 기념사업회 여러분 모두가 주인이시니까 우리 주인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네, 나가실 때 혹시 방문을 안 썼으면 본인 방문하고 꼭 써가지고 왜냐면 여기 오신 분들 사진 찍어주셔서 얼굴 나오게 얼굴만. 얼굴이 나오는데 이거 어깨 사이하고 결혼식 많이 가셨죠? 하게 까치발 위에 하시고요. 네. 자, 우리 고마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 먼저 한번 웃으세요. 네. 반민특위가 오늘 박형식 체포한 날인데 곧 이번 주에 윤석열 체포한답니다. 고맙습니다. 자, 7.18! 7.18! 7.18! 윤석열! 김건희! 뉴라이트! 감사합니다.
자, 우리 2025년 80주년 새해 맞춰서 어떻게 진행했습니다. 네, 우리가 진영을 넘어서 감독의 정신을 진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끝나고 마을 주말에 한남동으로 몰려가세요. 네. 자, 안녕히들 건강히들 들어가십시오.